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학철이고요. 직업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마이크가 이제 되죠? 네. 제 직업은 정신과 의사고요. 정신과 영역 안에서는 제가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일단 트라우마. 그래서 제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 2년 동안은 그 안산에 있는 트라우마 센터에서 일을 했거든요. 세월호 생기고 나서 그 사고 일어나고 나서 그 피해자들 만나는 일을 한 2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트라우마하고 사이코 드라마를 저는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직업은 정신과 의사하면서 이제 밖에서는 그렇고 집 안에 들어오면은 저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을 보면서 늘 공부하게 되죠.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소아청소년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뭐 이제 세월호 피해자들 보면서도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그 희생된 아이들의 형제 자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소아청소년들을 많이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이제 경로를 따라서 양평 자유발도르프학교의 학교 의사로 지금 2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의하신 분은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발도르프학교라는 이름과 교장 선생님이나 직함이 좀 뭔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양평이 시골이잖아요.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동네 유지들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대표 교사입니다 이러면은 일단 유지들이 안 만나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합의를 해갖고 교장이라는 직함을 만들었고, 근데 공교육에서 말하는 교장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내부 외부로 이제 일을 나누어서 대표 교사들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안살림을 좀 도맡아서 하시고요. 교육적인 측면에 아이들을 보는 일을 더 중점적으로 하시고, 이제 우리 학교가 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제 하는 일은 주로 외부와 이제 접촉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공교육의 교장 시스템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다르죠.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봤을 때는 수의로 오해하기 딱 주로 이제 주 업무가 이제 저희 순돌이라는 개를 한 마리 키우거든요. 그 학교를 딱 들어서면 이제 개가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요. 교장 선생님 주 업무가 이제 순돌이 밥 챙겨주시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제가 박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메모를 했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다행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쓰이는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로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저는 또 정신과에서
또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프로이드 학파에서 주로 심리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약은 사용하긴 하지만 다른 정신과 의사들에 비해서는 좀 적게 쓰는 편이고요. 말로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치료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아주 최근에 그 정신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자유의 철학을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좀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선생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충격이었냐면은 저는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남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꽤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내가 이해 못했으면은 상대방도 이해를 못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달이 안 된다고 느낀 거는 정말 오랜만 정도가 아니고 거의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날 너무 이렇게 좌절감을 맛보고, 제가 그래도 강의를 뭐 작은 거 큰 거 해갖고 몇백 번을 해봤는데 그 정도로 제가 뭔가 이게 말이 흡수가 안 된다라고 느낀 거는 참 충격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이분들이 왜,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좀 이분들이 절대로 무식한 분들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응답이 나오는 거나 질문을 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좀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한 하루 정도를 고민하고 이제 얻은 결론은 뭐였냐면은 관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 철학 내용은 사실은 한 문장으로도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문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면 좀 궁금하니까. 네. 자유의 철학 내용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유는 내가 어떤 대상과 싸워서, 나를 지배하는 대상과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자유는 어떻게 얻느냐? 자유는 나를 지배하는 대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딱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 있어요? 별로 안 그렇죠? 네.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아까 박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어요. 황하 문명에서 그 동양적인 사상을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서양인들한테 이 말을 하면은 전혀 안 먹혀요. 아니, 자유라는 건 당연히 나를 지배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걔랑 싸워갖고 걔를 무너뜨림으로써 내가 쟁취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조화를 이루면서 무슨 자유를 얻어, 이런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그 자유 철학에 계속 하는 얘기는 그 생각을, 그 관점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고래가 물고기인가요? 생선인가요? 고래가? 포유류죠.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고래는 물고기예요 하면은 그렇지 하고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근데 고래가 생선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한테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생선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물속에 사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속에 산다고 해서 다 물고기가 아니고 고래는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냐면은, 아니 젖 먹이는 물고기죠 그럼. 이렇게 대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전문적인 생물학 지식을 갖다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자유의 철학에 슈타이너가 계속 하는 거예요. 서양의 그 이원론적 사고가 완전히 이제 뼛속 깊이 박혀있는 분들한테 그거를 뒤집으려다 보니까 뭐 칸트도 끌어오고 뭐 하트만도 끌어오고 막 이러면서 계속 그거를 설명하려고, 말하자면 이제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적인 생물학적 지식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근데 사실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바탕을 깔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뭐 한복 입고 계신 분은 없잖아요. 다 이렇게 서양식 복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한옥 체험 같은 데 갔고 한옥에 딱 앉아 있으면은 왠지 모르는 익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인지학 같은 경우도 그 사상 구조가 동양 사상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건데, 그 서양인들한테 설명하려다 보니까 온갖 잡다한 그 철학들이 붙게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분들은 그런 철학 사상으로 무장을 했으니까 그거를 하나씩 깨부셔야 가야지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게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걸 새로 배워야 돼요. 그런 서양 사상들을 새로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수고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 그 관점의 변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그 건물을 보면은 뭐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집이 있고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버드뷰라고 그러죠. 이렇게 지도상에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제 뭐 집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 뒤에 있는 것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안 지우고 놔뒀는데요. 물체, 그리고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뭔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림이죠.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건물 지을 때 뼈대예요. 뼈대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뼈대 위에다가 뭐 벽돌을 이제 쌓고 뭐 이러면서 건물의 외장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요. 이런 과정으로 사람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은 의사의 예를 들게요. 사람이 인지학에서는 이 사구성체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4개의 요소로. 주로 우리가 이제 서양의학을 이제 전공한 의사들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사람을 이제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의 사구성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는 보통은 요거예요. 에테르. 왜냐하면 이게 생명력이니까. 내과 의사가 뭐 수액을 줘갖고 기운을 북돋우고 이런 건 다 에테르를 북돋는 거예요. 에테르를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의사들이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뤄요. 요거를 다루는 사람들은 유전공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다루는 게 이제 정신과 쪽인 측면이죠. 그런데 제가 정신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요것도 배우고 요것도 배우고 요것도 배워갖고 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뭐 꿈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이게 분명히 어떤 빈 구석이 있다 라는 느낌을 저도 가졌고요. 좀 마이너한 그룹이긴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영성을 정신과에 결합하려고 하시는 또 소그룹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인지학을 접하고 나서 그런 이론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보니까 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뒤에 있는 건물들이 안 보였는데 관점을 바꿔서 보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태극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결국엔 태극의 사상, 그 네 가지 궤 그거랑도 연결되는 거고, 뭐 물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주역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봐도 이런 거죠. 음이 3개 있는. 이쪽 같은 경우는 양이 3개 있겠죠. 태극기가 이런 식으로 내 귀퉁이에 사상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사실은 친숙한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 아까 그 가스덩어리 인간 얘기하고 막 토성기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런 내용을 그 인지학에서는 어디서 다 주로 볼 수 있는지 아시나요? 아카시아 연대기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카시아 연대기에서 우주의 진화 과정을 이제 설명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걸 읽을 때는 좀 황당한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인간이 하늘에 떠다녔대. 그럼 막 이제 각자의 머릿속에서 또 하나씩 어떤 상들이 떠오르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이 우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분자 하나도 이 우주에서 못 벗어날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지구에서 벗어나는 것도 몇 억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우주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토성기 때는 당연하죠. 그때는 뭐 생물도 없고 이런 상태였으니까 어떤 떠다니는 물질처럼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암수가 나뉘지 않은 뭐 식물인 듯 동물인 듯한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원생 생물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점점점 체계를 갖추면서 점점점 인간처럼 변해온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인간을 요 끝에 호모사피엔스라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좀 황당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과학적으로 봐도 별로 문제가 없는 얘기예요. 먼저 그래서 이때는 성적인 분화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태어났어요. 씨앗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가 7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밑에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거나 키우고 계시는 분들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래요, 한 반 정도 되네요. 네,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요걸 또 나눌게요. 정신과에서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한 살 반 정도인데 18개월 정도인데 이때까지 한 돌 이제 지난 거예요. 걸음마 요 지점이 이제 걸음마 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요 지점이 한 3살, 한국 나이로 한 4살. 여기가 말이 좀 익숙해지는 시기예요. 이때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에서 주로 보는 아이들이죠. 요때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 네, 내려주시고요. 요때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 네, 여기. 네, 돌 안 된 아이들. 네,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각 시기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제 세분화하면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나누는 시기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때 아이들 키우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제일 많은 것 같네요. 내려주시고요. 요 이상. 네, 몇 분 계시네요. 그것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 아이들은 쑥쑥쑥 크고 있는데 어른들은 본인들이 안 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항상 대하던 방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되짚어 가보면은 특정 시기에 특정한 방식으로 부모들이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흔해요. 먼저 요 시기를 보게 되면은 이때가 제일 이제 그 정신과 교과서에서 얘기하기로는 가장 황금기예요. 아주 짧은 황금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아이도 편안하고 어른도 편안하고 성적으로 정신과적으로도 봤을 때 보통 정신과에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요즘은 좀 나이가 어려지는 경향이 있지만 보통은 요때 이후부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얘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만큼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까 요 시기에는 이제 우주의 역사로 봤을 때는 인간이 양성 분화가 안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만 들으면 이게 무슨 신화 같은 생각도 들고 좀 화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것도 의학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이라는 걸 지금 다루기 시작했으니까 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성이라는 그 말의 의미? 성별을 좀 짚고 갈게요. 우리는 보통 남자, 여자를 아주 쉽게 구별하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엔 남성이 있고 남성이 아니면 여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성을 규정을 할 때는 일단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외부 성기를 보고 결정하는 거. 이거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호르몬을 가지고 또 남자 여자를 구별을 해요. 그리고 염색체로도 구별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자기의 성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도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성별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가지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뭐 요게 남자면은 이것도 남자고 이것도 남자고 이것도 남자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사실 병원에서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변이라고 표현하면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제가 봤던 한 여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여고를 다녀요. 뭐 외모나 말투나 모든 게 다 여자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생리를 안 해서 어머니가 이제 산부인과에 데리고 왔어요. 다른 애들 다 생리하는데 얘는 안 한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는 남자예요. 염색체. 다른 거 세 가지는 다 여자인데 하나만 남자예요.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 사람을 이제까지 자기는 여성이라고 믿고 여고를 다니고 여자친구들 다 사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부터 넌 남자로 살아라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사회문화적인 어떤 자기 정체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드문 경우가 아니고 사실은 꽤 흔한 경우예요. 그래서 성별은 마치 검은색, 흰색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색체를 보게 되면은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XX는 여자죠. XY는 남자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인간이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을 한 20만 년 전으로 보거든요. 20만 년 전, 15만 년 전 뭐 이 정도로 봐요. 근데 X 염색체가 등장한 게 한 그 정도 시기예요. 근데 Y 염색체는 한 8만 년 전. 그러니까 그전에는 Y 염색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별이 하나였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염색체 구조를 들여다봐도 Y 염색체랑 X 염색체가 완전히 따로 노는 염색체가 아니에요. 염색체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X가 두 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잘라내면은 Y가 돼요. 남녀가 생각만큼 그렇게 구분이 확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네 가지의 어떤 성별을 가르는 요소들을 봤는데 염색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세상에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건 남자라고 해야 되나 여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X 두 개면 여자인데 남자끼리 끼어 있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성별들이 존재를 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Y만 있는 경우. 왜냐하면은 Y만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배아 상태에서 벌써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 x랑 y를 놓고 보면은 이게 원본이라는 거죠. 여자들은 이 원본을 그러니까 한 쌍을 갖고 있는 거고, 남자들은 하나를 갖고 그 x의 변형체인 y를 그래서 의학 교과서를 들여다보면은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양성인 사람들, 허마프로디티즘이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아까 그 세 가지에서 뭐가 좀 잘못돼서 염색체는 남성인데 표현은 여자로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그런 것들 이제 가성 양성인이라고 하고요. 진짜 양성인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남성으로서의 생식작용도 다 하고 여성으로서의 생식작용도 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아주 새롭게 진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우리의 원형적인 요소에 그런 걸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화가 된 거죠. 성별이. 그래서 이 시기에 남녀의 분화가 없었다라는 거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예요. 요 시기들을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아주 러프하게 나누면은 요때 요 전 시기 그리고 요 후 시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요때까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어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저지르고 자주 목격하게 되는 실수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쪽에 성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요 아이들한테 잣대로 들이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랬을 때 그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굉장히 커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그걸로 다 정신병을 설명을 했어요. 이때 제대로 된 성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른이 돼갖고 강박증도 생기고 정신병도 생기고 다 그걸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 시대다 보니까 프로이드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죠. 저는 뭐 모든 걸 성적인 걸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와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약간의 수정들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씩 좀 보게 되면은 요때는 이제 걸음마 하기 전까지 이때는 성은커녕 나랑 남도 구별이 안 되는 시기예요. 실제로 엄마 뱃속에서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있다가 나오면서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바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엄마인지 난지 구별이 안 돼요. 이 의자 만지는 거랑 내 손 만지는 거랑 똑같아요. 다 그냥 남인 거예요. 그러다가 남이면서 나이기도 한 거죠. 남이라는 개념은 내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다 한 덩어리인 거예요. 다 한 덩어리였는데 조금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때려도 안 아픈데 여기는 때리니까 아파. 그러니까 이거랑 좀 다르네. 이건 내 거고 이거는 내 거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이
좀 희미하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구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관점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딱 관점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때 기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만 다니다가 어느 날 거미한테 물려갖고 스파이더맨이 됐어. 평소에는 전혀 꿈도 못 꾸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해져요. 와, 나한테 초능력이 생겼어. 나도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됐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기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예요. 걸음마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애가 엄마 말을 조금씩 안 듣기 시작해요.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막 그냥 들뜬 거죠. 내가 막 빌딩 사이를 날아다녀. 근데 조금 지나면은 내가 완전히 전지전능하진 않다는 사실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때 못 해보던 경험을 이때 또 하게 되는 게 기어다닐 때는 넘어질 일이 없었는데 걸어다니다가 넘어지게 돼요. 뭐 삐끗하니까 엄청 아파.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슈퍼맨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엄마한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 전에 요때 걸음마 막 배운 애들은 놔두면 그냥 다 그냥 뭐 엄마 보이도 안 보이도 그냥 가버려요. 근데 넘어지는 거를 이제 경험하고 아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갈 때 가더라도 슬쩍슬쩍 뒤를 돌아보면서 가요. 어떤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 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그 배변 트레이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때를 이제 항문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애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전에는 그냥 뭐 내가 싸고 싶으면 싸면 됐는데 이제는 뭔가 훈련을 받게 된 거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근데 이때 그걸 너무 세게 시켜버리면은 강박증이 생긴다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이때 죄책감 같은 것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죄책감 같은 게 없었는데 애들이 뭔가 자기가 노력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 그러면서 후회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때 이제 뭐 초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지나고 이제 이때가 한 3, 4살 이때가 되면은 이제는 말이 좀 익숙해지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완전히 신세계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처음으로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해요. 뭔가 목욕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뚫어지게 쳐다보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몸을 이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어른 입장이 좀 민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말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엄마 아기는 어디서 나와? 어떻게 만들어졌어? 하는 이제 꼬치꼬치 묻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이제 당황하게 되는 시기죠. 근데 이때 아이들이 갖게 되는 성에 대한 궁금함은 이때 갖는 궁금함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줘야 되는 대답과 이때 해줘야 되는 대답도 완전히 달라요. 이때 해주는 대답은 동화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
아이들은 그거는 충분하거든요. 과학적인 뭐 사실 같은 게 사실 흡수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뭐 황새가 물어왔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사실에 근거하려면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엄마가 낳았어. 이건 사실 이제 정신과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 정도에서 보통 애들 만족해요. 아빠가 낳은 게 아니고 엄마가 낳은 거야?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조금 더 호기심이 발동이 되면은 엄마가 어떻게 낳았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최대한 아이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면 돼요.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아이가 다 커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야. 이 정도에서 만족하기도 해요. 걔네들의 궁금함은 이때 궁금함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식 활동을 하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더 자세히 물어보면은 엄마 몸에는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는데 평소에는 그런 구멍이 있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은 그 구멍에서 그 구멍이 커져서 아이가 나와. 아빠는 몸속에서 아이의 씨앗을 만드는데 그게 필요한 경우가 되면은 엄마 몸속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죠.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해요. 애들이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요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요때부터 요때까지. 요때가 이제 분기점이니까. 유치원 수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충분해요. 며칠 전에 저희 둘째가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성폭력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물어볼까봐 걱정을 혹시라도 물어볼까. 네. 답변이 난 참.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누가 와서 갑자기 네 꼬추를 만지면 그게 성폭력이야. 갔어요. 아이 수준에 맞게 그냥 얘기해주면 돼요. 걔가 더 궁금해하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주면 되고. 근데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궁금해하는 그 정도가 이때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제 그 동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만큼 안 물어봐요. 물어본다 하더라도 동화처럼 들려주면 돼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해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우리나라 부모도 그렇고 뭐 외국 교과서를 읽어보면 외국에서도 그런데요. 이때 어떤 그런 거에 너무 불안감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뭐랄까 금기시하죠. 금기시하면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쵸. 죄의식 생기죠. 엄마가 굉장히 당황하네. 오씨, 내가 뭐 잘못했나? 죄의식이 생겨요.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또 하나, 우리가 누구한테 뭐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주고 자꾸 피해. 그럼 어떻게 돼요? 궁금해져요. 쓸데없이 궁금해져요. 이거 뭔가 비밀스러운 세계가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자기도 그거를 비밀시하면서 부모님 모르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여기서도 똑같이 벌어져요. 여기서도 이제 근데 요 시기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7살부터 이때까지 이제 황금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요때 이제 성적인 뭔가 관심이 생기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어른들의 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성이에요. 뭐 세상에 남자 여자로 이렇게 구별이 되네. 야, 그럼 남자는 어떻게 생겼고 여자는 어떻게 생겼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병원놀이 하는 거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행위도 시작해요. 그 자유행위도 이때랑은 색깔이 굉장히 달라요. 내 몸의 감각들을 탐구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꽃에다 가까이 가니까 꽃 향기가 나네 하면서 내 어떤 후각을 탐구하는 것처럼 여길 만지니까 이런 느낌이 드네 하면서 탐구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거를 좀 셀프 치료하는 방법으로 자유행위를 좀 더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그 스트레스가 나쁜 거지 그 아이가 그거를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자유행위를 하는 거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정상인 거고 사실 이때 아이가 자유행위를 안 한다면은 그건 걱정이야 돼요. 애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 자폐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또래 애들하고의 어떤 관계는 그 인식에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어른 남자, 어른 여자에 대해서 뭔가 성적인 느낌들을 이제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어른 남자 여자는 엄마 아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좀 정신과적으로 이제 깊어지면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거는 사실 허락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몸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성적인 다시 말하지만 이건 어른의 성이 아닙니다. 뭐 그런 느낌들을 뭔가 왜 이러지? 막 이러다가 이때가 되면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뭔가 정리가 돼요. 자유행위는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때까지는 이제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를 황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는 확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어울리려고 그러고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어울린다고 해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 그런 어떤 올라오는 충동들이 그 정신적으로 이제 조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나오는 사례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가 남녀공학인 반에서 이렇게 남자애들끼리 이제 짝을 지어갖고 줄을 쫙 섰는데 남자 수가 홀수였던 거야. 그래서 여자애 하나를 거기다 이렇게 딱 붙여줬어요. 얘가 정말 기를 쓰면서 그 여자애랑은 같이 짝 안 하겠다고. 그래갖고 이 선생님은 어떻게 냉처한 걸로 나오냐면은 교장 선생님 그 외국에서는 교장실에 보내는 게 굉장히 큰 벌이잖아요. 교장 선생님한테 보내고 뭐 교장 선생님도 막 이제 훈계를 했겠죠. 근데 얘는 이제 막 기필코 여자랑 짝 안 한다고 막 발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 모셔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사례가 나와요. 근데 그 저자가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이 선생님이 이 주변의 어른이 아이가 요 시기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만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질 일이 없었다. 그냥 혼자서 짝 없이 혼자서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때도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여기서 획득한 그 성적인 어떤 감각들 그런 것들은 있지만 조절이 되는 시기예요. 그런 방식들이.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균형이 깨져요. 왜냐하면은 생물학적으로 막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안정을 이렇게 시켜놓은 거를 이제 그게 깨지면서 다시 어떤 충동들이 막 올라오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그거를 부모들이 누르는 거예요. 뭐 자유행위를 하면은 너 그런 것도 뭐 질색을 한다든가 막 혼낸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유행위는 굉장히 건강한 행동이거든요. 제가 어제 읽은 그 소아정신과 의사가 미국 샌디에고에 굉장히 유명한 소아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유행위 같은 행위를 통해서 그때 어떤 불균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봤던 사례들을 얘기하는데, 샌디에고가 멕시코랑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애들이 뭐 한 13살 이렇게 된 애들이 멕시코를 국경을 넘어가갖고 마약을 막 밀매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얌전한 애였는데 갑자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막 지나가는 차에다가 계란 던지고 경찰이 쫓아오면 막 도망가고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그것들이 이 아이들이 이때 겪어야 하는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그런 스트레스, 성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행위 같은 것을 통해서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고 실제로 그 부분을 해석을 하고 그 부분을 교정을 해주면 애들이 좋아져요. 그런 사례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말은 이렇게 듣지만 쉽지가 않죠. 엄마 성폭행이 뭐야? 그러면 일단 얼굴이 확 뜨거워지면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딴청 피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런 경우는 대부분 부모들이 본인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들판에 가다가 메뚜기들이 뭐 짝짓기를 하는 걸 보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개구리도 그렇고. 그런 거는 애들한테 쟤네들 짝짓기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새끼 낳으려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확 달라지는 거죠. 인간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근데 아이들은 그거랑 다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특히 이때 아이들은. 이때 아이들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상 야릇한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애가 나왔구나 이렇게 아주 쿨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때도 억압하는 경우. 억압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발생하는 게 죄책감, 죄의식. 그래서 죄의식이라는 게 자기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병에 걸리게 돼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갈수록 많아져요. 그래서 정신과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일이 어떻게 되면은 그 자책. 자책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불필요한 호기심. 쓸데없이 호기심을 갖게 돼갖고 성적으로 오히려 자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 뭐 성적으로 이렇게 억압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장려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장려하는 게 자기가 인식하고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보통은. 이때는 장려한다는 게 이제 성인 남녀의 몸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5살 된 딸이랑 아빠랑 빨개 먹고 먹으면은 좀 불필요한 자극이 와요. 아이들한테. 근데 그 나이 또래 애들끼리는 괜찮아요. 그 나이 또래 애들끼리는 괜찮은데 성인들이 뭔가 그때는 어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유상 야릇한 그런 게 들고 이제 좀 불편해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요때는 그런 두 가지, 요때 억압하게 되면 그 두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요때 하나 더 생겨요. 요때 억압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호기심에 죄책감 플러스 어른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돼요. 안 그래도 이 시기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자기랑 어른을 거리를 두려고 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뭔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게 더 커지죠. 불신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솔직하게. 내 감정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네가 그런 걸 모르니까 내가 좀 당황스러워. 왜 당황스러워? 나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릴 때 좀 그렇게 잘 교육을 받지는 못했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를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이제 머리로 아는데 내가 그 옛날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건데 사실 이게 당황스러운 게 맞는 건 아니야. 너는 나중에 너희 아이가 물어봐도 당황하지 않는 아이가 그 부모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어쨌든 이렇게 커버렸으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지만 이거는 절대로 당황할 만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럼 애들은 알아들어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막 회피하고 거부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부모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본인에 대한 성교육이 더 필요한 거예요. 강하게 이제 거부하는 경우. 강한 부정은 뭐죠? 네, 강한 부정은 긍정이죠. 사실은 자기가 억눌러 놓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 시간을 언제까지 하면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된 건가요? 제가 시간을 안 봐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됐죠?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10분 이내로. 그래서 이제 박 교수님이 얘기한 것도 그거예요. 이 어떤 발달 시기가 있는데 그 발달 시기에 맞게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걸 자주 놓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관념 때문에 또 엉뚱한 성교육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보통 이제 공교육에서 하는 성폭력 예방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른의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자극을 받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인지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신과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바람직한 성교육은 아니에요. 예전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인 성교육 책이 있길래 한번 이렇게 펼쳐봤거든요. 굉장히 잘 나가는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남자아이들이 나중에 뭔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러는 원인들은 어릴 때 오줌을 참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논리는 그건 거예요. 그분 한국 어떤 여자분이 쓰신 건데 그분은 사실 이런 쪽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본인이 느낀 거를 이제 주로 해갖고 이제 썼는데 아무튼 책은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들은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구성을 해갖고 이제 쓴 책인데 거기서 가장 황당했던 내용이 그건데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는 그건 거예요. 어릴 때 남자애들한테 오줌 참는 훈련을 충분히 시켜라. 오줌 마렵다 그러면 바로 누이지 말고 최대한 참게 한 다음에 나중에 누여라.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런 어떤 성적으로 충분히 자제력이 생긴다. 근데 이건 정말 어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말 자기 머리 네이버 지식인 보면 출처 내 머릿속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또 그럴싸하게 들으실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아이들의 성적인 욕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색깔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제 동화적으로 이때는 좀 실제적으로 이때는 이제 잠복기라 그래갖고 좀 그런 것들이 잠잠한 시기고 근데 이때 그거를 오줌을 참는다는 거는 억누른다는 거잖아요. 또 뭔가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가 올라오니까 그걸 누른다는 거. 누르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누르면 폭발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멕시코 국경 넘나들면서 마약 밀매하고 오히려 성적으로 훨씬 더 문란해지고 누르면 누를수록 사람들은 폭발 그게 건강한 거죠. 완전히 짜부라지면 그거는 정말 약한 거고 사람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누르면 그거를 반발해서 튀어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정상 상태를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비정상적인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되는 거죠. 혹시라도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을 보신 분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임상에서 제가 봤던 케이스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바바리맨들 있죠. 바바리맨하고 얘기 나눠본 사람 있어요? 네, 여기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정기적으로 뭐 1시간씩. 네. 바바리맨들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여자는커녕 남자 눈도 제대로 못 쳐다봐요. 딱 마주 앉으면 눈부터 이렇게 깔아요. 목소리도 개미 소리 같이 내요. 정말 위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술 먹고 해요. 그럴 만하다는 이유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분들은 여성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엄마가 정말 무서운 엄마였어요. 정말 자기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결혼도 비슷한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엄마 같은 여자가 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공처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깨부시고 나가고 싶은 그런 힘도 자연스럽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몸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선택하는 게 여자를 겁주는 거죠. 내가 옷만 한번 벗으면 내가 그 무서워하던 존재들이 나를 겁먹고 도망가. 너무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행복한 거죠.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엄마가 무서운 엄마가 아니고 엄마가 없었어요. 그 친구는 3개월 때인가 6개월 때인가 엄마가 잘 버리고 가서 그 후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굉장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여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바바리맨이에요. 굉장히 약해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되는 데까지 한 달이 걸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을 때. 똑바로도 못 쳐다봐요. 잠깐씩 쳐다봐요. 잠깐씩. 굉장히 약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원래 시간을 다 쓴 거죠. 1시까지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금 딜레이가 돼서 질문 대답 시간을 좀 몇 분이나 갈까요? 한 30분 정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금 조금 쉬고 저나 박경 선생님한테 들은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궁금함이 생기셨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적어서 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거 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